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총 우리 이제 7회에 걸쳐서 이제 진모하기로 했는데 사실 진도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강론이랑 엮이다 보니까 좀 그래도 쟁점별로 좀 넣으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1교시는 문제부터 풀고요. 2교시는 이제 우리 판례 좀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해서 PDF로 보내줘야할란가 보다. 글씨를 보냈더니 깨져서 글씨 크기가 막 각양각색이네. 자, 보시면 갑은 친구 을과 사이에 을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건물을 매수하고 등기도 을명유라는 명의시탁 약정을 맺었다. 왠지 막 민법 문제 같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밑에 보면 을은 명의탁 약정 사실을 모르는 건물주로부터, 그러니까 매도인 선의 계약 명의시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관계를 여기서 좀 논해줘야 되죠. 매도인 선의 계약 명의시탁에서는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뒤에 연결되는 이제 권리행사 방해 이런 거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소유관계 관련해서. 그래서 건물 전체를 A에게 식당으로 임대했습니다. 갑은 그러니까 실질 소유자 명의신탁자 갑은 A가 장기간 월세를 미납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을에게 그 건물에 매수 당시부터 출입문 위에 설치되어 있던 샹들리에를 깨버리고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채워 A가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라고 시켰다. 을은 갑이 시키는 대로 실행했고 이로 인해 A는 일주일 동안 식당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실제 실행행위를 한 이제 을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딱 떠오르는 죄가 뭐뭐 있어요? 일단 권리행사 방해죄, 권리행사 방해죄. 자기 소, 그러니까 원래부터 출입문에 설치했던 샹들리에를 깨버렸으니까 소유 관계를 따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챙겨서 영업을 못했죠. 그러니까 손괴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권리행사 방해 내지 손괴 그리고 이제 업무 방해 이런 것 등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갑, 을에게 이제 죄가 성립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교사자 갑의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소유관계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 쟁점은 사실 이제 권리행사 방해, 권리행사 방해. 우리가 요 판례를 좀 알고 계실 건데 소유자 아닌 자가 이제 뭐 이거 시켜가지고 했던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가보면 두 번째 단락은 갑은 길을 가다가 B에게 강도를 당하게 되었다. B가 반항하는 갑을 넘어뜨리고 안주머니 지갑을 꺼낸 다음 증거인멸하기 위해 칼로 갑을 죽이려 하자 갑은 살기 위해 길바닥에 있던 벽돌로 B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자, 근데 벽돌에 맞고 쓰러져 피를 많이 흘린 B를 그대로 두면 죽을 수 있다 생각했고 인근에 병원도 있었지만 겁을 먹고 현장을 빠져나와 버렸고 여기서도 미필적 고의가 좀 있다고 봐야 돼.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쪽으로 좀 포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 후 B는 현장에서 과다출로 사망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벽돌로 때려서 죽인 거 이거는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인데 부작위 살인 그쪽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부작위 살인에서 이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수업 시간에 그걸 되게 여러 번 얘기는 했긴 했는데, 그러니까 판례가 없어서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선행행위 있죠, 선행행위. 이건 지금 선행행위밖에 없는데 법령계약 조리 선행행위 중에 적법한 선행행위로서 우리 보증인지 발생하는 게 뭐뭐 있었죠? 그건 딱 두 개인데, 공격적 긴급피난하고 우리 이제 도로교통법 54조 1항양 그쪽에서 구주치무, 신고의무 그거 빼고는 다 위법한 선행행위로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적법행위잖아요. 정당방위가. 그래서 보증인지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부작위 살인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그거를 좀 써달라 그랬던 거예요. 사실 오늘 진도 내에서는 예입니다. 이런 건데 자, 일단 쟁점 봐봐요. 먼저 을이 샹들리에 깨버린 행위 이제 자기 소유면 권리행사 방해일 것이고 타인 소유면 손괴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되고 그래서 이제 명의수탁자 을이 샹들리의 소유자에 해당한지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입문 자물쇠를 채워 영업을 못하게 한 건 위력 업무 방해 그리고 이런 갑에 대해서 어디까지 교사분이 성립되었는지 특히 이제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해서 이게 신문범이잖아요. 진정신문범.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된다면 33조 이거를 꼭 써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횡령, 배임, 권리행사 방해 이런 거 진정신문범에서 좀 누락을 많이 해요. 33조. 됐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샹들리의 손괴와 식당 출입문 자물쇠 잠근 행위에 대한 을과 갑의 죄체.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답안 쓸 때 형법 쪽에서는 웬만하면 결론부터 쓰거나 이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민사는 결론 뭐 하면 된다, 뭐 청권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만 형법 쪽에서는 그렇게 안 좋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순서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법에서는 결론 딱 틀려버리면, 죄가 틀려버리면 이게 좀 되게 애매해져요. 보는 것도. 그래서 어쨌든 예전 방식을 좀 취하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의뢰죄책에서 권리행사방해 성배서 구성요건부터 갑니다. 자, 그래서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취은손, 권리행사 방해함 성립하는 범죄로 당의 물건 또는 특수매체 기록의 소유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 신문범에 해당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조문이니까 여러분 그대로 쓰시면 되겠지만 꼭 뒤에 당의 물건 또는 특수매체 기록 소유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 신문범. 이걸 꼭 놓치지 마세요. 이래야 3.3조도 안 놓쳐. 그래서 의리 임차인 A 점유에 속하는 샹들리에 깨버린 행위는 손괴당 이로 인해 권리행사 방향으로 보이므로 본죄 구성괴당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매도인, 선의 계약명 시탁의 수탁자인 을이 소유자인지 요거를 살짝 검토를 일단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길게는 쓰지 마세요. 막 민법처럼 막 하지 마시고 간단히 뒤에 넘어가시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 명의신탁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횡령, 배임 이제 이것 때문에도 이제 한 번씩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매도인 선의 계약명 시탁의 경우, 자, 그냥 언더라인만 쓰셔도 돼요.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아니면 뭐 대내적으로라고 뭐 다 쓰시든지, 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항수로 보할 것이다. 팔이라고 밝히시고, 그리고 이제 명의수탁자 을은 결국은 소유자에 당해서 이거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손괴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권리실현수단으로 혹시 정당에 대한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번씩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점수를 제대로 받냐 안 받냐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임대료 이런 거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될 수 있냐는데, 아시다시피 안 되죠.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주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판례 있는데 여러분 하나 잡고 쓰세요. 그래서 채권 추심 등 권리행사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죠. 장기간 미납된 월세를 받기 위해 손괴를 하느니 정당한 목적은 상당 수단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 안 되는 걸로 가시고, 그래서 소결론은 가볍게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괴죄도 언급은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앞에서 뭐 쟁점 같은 데서 써도 돼요. 이제 자기 소유라면 권리행사 방해가 될 것이고 타인 소유라면 손괴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하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따로 한번 쓰시는 것도 좋은 그런 목차가 되긴 해요. 그래서 핵심이 뭐죠 여러분? 두 번째 줄, 자기 재물에 대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요거예요. 그래서 샹들리의 소유권자에 대한 의리 깨트리는 본죄 구성괴당성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방해 쭉 해서 이제 업무의 개념을 좀 써주셔야겠죠. 이제 조문은 간단히 딱 쓰시면 되겠고, 사회생활상 지혜기에 계속 반복하여서 행하는 사무, 형법상 보호가치는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위력도 하나 써드린 거예요. 자유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 세력으로, 뭐 폭력, 협박, 근데 뭐 뒤에까지 자세히 쓸 건 없고 그냥 사람의 자유사를 제압하기 족한 일체 세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자유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정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을이 출입문을 자물쇠로 채워 A가 영업을 위해 출입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A의 자유사를 제압하게 족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A의 식당 영업이 방해되기에 충분하므로 본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는 거 쓰기가 더 힘들어요. 그냥 간단히 쓸 수도 있는데 이제 꼭 필요한 판례 같은 거 점수 받는 것들 연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정당히 간단히 언급해야죠, 같이. 근데 앞서 살펴본 같이 동일하게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 아니다. 위법성 조각되지 않다. 같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갑의제책으로 할게요, 여러분. 갑의제책에서 이제 갑을에 대한 갑의 을에 대한 범죄 가담 형태인데, 이제 공동정범이냐 교사범이냐. 이게요. 사실 저도 이거 쓰는 버릇이 별로 안 들어 있는데 요새 자꾸 이걸 좀 물어보더라고. 이제 이게 정범으로 가담한 건지 공범으로 가담하는 건지, 그래서 한 번씩 언급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거 안 썼다고 대세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식당 출입구 위에 샹들리에 손괴, A 식당 영업을 방해하도록 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볼 것인지 공모로 파악해서 공동정으로 파악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사안에서는 기능적 행위지배까지는 안 했죠, 을이. 그냥 사주만 했잖아요. 그래서 정범 표지가 없어서 교사범 요 정도만 언급을 해주십시오. 뭐 공동정원 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또 이제 맞춰야겠지. 공모했다는 역할 분담을 했다면 막 쓸 것인데, 조금 그건 여기서 오바라서 그걸 쓰시면서라도 꼭 33조를 생각하셨어야 돼. 나 부분 권리행사 방해죄 교사범의 성분.
그래서 형법 323조 쭉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쭉 해놨는데 저기 세 번째 줄에가 중요하죠. 물건의 소유자 아닌 사람은 형법 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하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요, 이거 진정신문범이고 올해 변호사 시험에서 이제 재밌는 사례가 나왔는데 이제 갑이 예를 들어서 소유자인 을한테 권리행사 방해 교사를 한 거예요. 이랬을 때 당연히 정범이 어떻게 되죠? 정범이 구성쾌 당성이 없으니까 교사가 안 되죠. 그리고 간접 정범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소유자가 아닌 자는 안 되겠죠.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또 거꾸로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논해보래. 그래가지고 우리 알고 있는 판례랑 다른 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유난히 변호사 시험에서는 신기하게 막 판례 비판하는 거. 원래 알던 판례 말고 판례 좀 변형하고 판례 반대되는 거 뭐 한번 써봐라 막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 수험생들이 좀 당황 좀 했던 그런 쪽이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학설 이런 쪽 안 내니까 근데 아예 안 내진 않습니다. 우리 19년도에 우리 쪽도요 개괄적 고의도 냈었고 우연방위도 나오고요 위전착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위전착하고 그다음에 뭐 원자행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래서 아주 배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있는 판례를 막 배척해서 써라 이런 건 안 낼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원칙대로 좀 잘 알아두십시오. 요새 권리행사방해 관련해서 누가 논문을 쓰셨는지 여기저기 문제를 좀 많이 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한번 끌고 왔고요. 자 어쨌든 명의신탁자에 불과한 갑은 샹들리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형법 33조 본문에 따라 권리행사 방해죄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다해서 제가 아까 거꾸로 얘기했구나. 갑이 소유자 을을 시켜서 여기서 비슷하긴 했었구나. 이제 그게 이제 소유자가 권리행사 방해가 원래 반대가 맞구나. 처음에 말한 게 맞네요, 여러분. 죄송. 아침에 간만에 수업에서 그런가 정신이 없다. 자, A에 대한 이제 업무방해 교사도 당연히 됩니다. 공범 종속성 한번 쓰시고, 공범 종속성 쓰시고, 본제 교사범 죄책 부담한다. 그럼 이제 B 사망, 요거 이제 잘 보십시오. 일단 여러분이 자기 사망과 부자기 사망을 구별 못했으면 이제 절반밖에 못 쓴 거예요, 오늘. 알겠죠? 그래서 자기에 의한 살인죄에서 갑은 벽돌로 강도범 B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로 인해 B는 과다출혈 사망했죠. 살인 구성요건 충족함에 의문이 없습니다. 살인의 고의였죠. 그리고 이제 벽돌로 쳤으니까. 그리고 정당방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나오는데 현재 위법한 침해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벽돌로 내리쳤고 B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자신을 죽이려는 급박한 침해로부터 방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까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부당한 침해, 방위의사, 상당한 행위 세 가지 간단히 언급하면 돼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된다. 그래서 소결론 이름을 가지고 그다음에 2번에서 그러면 부작위한 살인죄 성부 요걸 이제 놓치지 마셨어야 돼요. 그래서 넘어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부작위 살인은 부진정 신문범이 아니 부진정 부작위 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부계 보행 이거를 일단 언급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부진정 부작위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 요건으로 구성 요건적 상황, 요구된 행위 부작위, 개별적 행위 가능성, 보증인 지위, 행위 중의 동가치성 그리고 마지막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살인의 고의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이제 걸릴 거 다 걸러놔야지. 그리고 이제 남기는 게 보증인 지위에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죠. 웬만한 거는 다 앞쪽에서 포섭을 해버리고 보증인 지위는 따로 목차 항상 잡는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갑은 강도범 P가 그대로 두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B를 인근 병원에 옮기는 등 B를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했고 만약 이 과정에서 B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백하게 미필적 고의가 포섭하기가 약간 애매하게 돼서 그럴 때 이제 어쨌든 만드셔야 돼. 만드셔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면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미필적 고의가 어떻게 되죠? 결과 발생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꼭 그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성력적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판례를 좀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그걸 생략을 했네. 판례 하나 써주시고 포섭하면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 쟁점이 보증인치라서 판례까지는 안 쓰고 그냥 포섭만 해놨어요. 그래서 보증인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한다 해서 나에서 가는 거죠. 제가 보증인 지위 요 판례를 안 쓸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진정 부작위범 나오면 무조건 이 보증인지 두 줄 써야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 선행위를 위한 경우 물론이고 기타 신의 성실 사회상규 조리상 자기의무가 기대된 경우에도 법적 자기의무 있다. 꼭 외우십시오. 그래서 사안에서 갑이 강도범 P를 구조해야 할 보증인 지위는 자 뭡니까? 결국 선행행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자 특히 정당방위와 같은 적법한
적법한 선행위로부터 보증인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은 생소할 건데 견해 대립 생각 안 나도 좋아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우리는 선행행위는 위법한 선행해야 된다. 이렇게 쓰시고 가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학설은 써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선행행위가 반드시 위법해야지 돼서 학설 대립이 있는데 1번에서 선행행위를 위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위험을 근거 지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 그리고 아니다. 선행행위는 위법해야 하므로 정당화되는 선행행위가 있으면 보증인 지위는 부정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냥 간단히 선행행위는 꼭 위법할 것을 요하는 견해와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우리 형법은 위기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 구조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안법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위법하지 않은 선행행위로부터 보증인 지위 의무 발생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참 뭐 학설 다 빼고 그냥 검토에 있는 이 내용만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 그 정도 하시고. 따라서 가백에는 비를 구할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작위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유기치사도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살인 고의가 명확하지 않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필적 고의라도 없으면 이건 유기로 가야 돼요. 유기치사. 그래서 요런 것도 좀 누락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살인의 고의가 있으면 살인죄, 살인의 고의가 없으면 유기죄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유기치사지 정확히.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 가백의 비에 대해 사망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기치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법률상계약상 의무인자인데 아무리 봐도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신에 해서 선행이나 사무관리 이런 걸로 될 수 있냐 그 내용을 한번 언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기치사도 안 쓰면 점수가 많이 날라가죠, 여러분. 상당히 많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아시는 내용일 거였는데 여기 막 학설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학설 없이 그냥 판례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법률사 계약상 의무는 예시에 불과하니까 조리나 이런 선행위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는 안 넣는 게 좋겠죠. 사무관리 조리까지 보무 확대하게 되면 불리한 확장 해석입니다. 유추해서. 그래서 판례 요것만 잘 쓰시면 돼요. 현행형법은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 규상 보호 책임을 관여할 수 없다. 검토. 결국 사무관리 관습 조리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결론에서 강도원 피해에 대해 유기죄 보호무가 없어요. 역시 무죄입니다. 무죄예요. 자, 그래서 아마 오늘 저기 뒷부분이 조금 만만치 않았을 거나 앞부분은 여러분 웬만하면 다 공부 좀 한 사람이면 다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뒷부분이 좀 괴로웠을 겁니다. 앞에 단락에서는 33조 썼냐 안 썼냐에 따라 좀 갈라지는 것이고 뒤에는 살인의 미필적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이제 보증인지 특히 선행이 이런 걸 잘 언급은 안 했던 건데 한번 해봤던 거예요, 여러분. 자, 일단 뭐 오늘 문제는 요 정도 하고요. 내일은 여러분 조금 더 까다로울 거예요. 내일 문제가 좀 더 까다로울 거니까 첫날부터 제가 살벌하게 내기가 뭐하더라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좀 앞에 좀 냈어요. 자, 우리 바로 저기 판례 좀 봅시다. 판례 볼 건데 제가 하루에 이거 한 10여 페이지씩만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횟수가 많이 있으니까. 자, 우리 2페이지 보시면 이제 판례인데, 자, 제가 이제 죄형법정주의 쪽 우리 쪽에서 그 법무사나 이런 쪽에서요 한 번씩 이게 등장해. 그래가지고 확 제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걸로도 문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동기설 폐지된 판례인 건 아실 거예요. 동기설 폐지한 전압 판례인데 일단 원칙 판례 보시면 판결지 1번에서 자 이제 우리 1조 2항 그리고 1조 2항 적용되면 형소법 316조 4호 면소 판결하게 돼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주 끝에부터 볼게요. 이러한 형법 1조 2항과 형소법 316조 4호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자, 이제 입법의 폐지의 동기는 따지지 않는데 이제 예외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이제 국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과 규정을 두는 거죠. 그래서 경과 규정을 둬서 이제 뭐다 국법 시행 당시 행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겠다 두면 처벌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랑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쭉 가시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게 이제 전압의 주 내용이죠.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해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1조 2항, 형소법 316조 4호가 적용된다.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 두 번째를 판결지 2번으로 가겠습니다. 판결지 2번으로 가는데
요 부분 요거를 케이스화해서 낼 가능성도 있어요.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 변경에 해당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 문과 조금 어려운데 한마디로 그냥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라는 법령 변경. 좀 더 하면 이제 직접적으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라는 법령 변경에 해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형사법적 관점과 상관없이 법률이 변경됐을 때는 그래서 이제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면 이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해야 된다. 요 문구를 꼭 외우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옆 페이지 가보세요. 판례 보시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3페이지 가보세요. 3페이지에 2번, 3번 판례가 두 개입니다. 자, 요 판례가 이제 법무사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 사람이 현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공소직을 해서 재판받고 있었는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회생 파산사건 관련 법률 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어요. 근데 기소된 이후에 법이 바뀌는데 법무사도 이걸 할 수 있게 됐어요. 보세요. 개인회생 파산사건 신청 대리 업무를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하는 법무사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는 변호사법의 처벌 규정,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 아니라 법무사법의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처벌의 범위가 축소돼 버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건 법률 개정으로 추가된 법무사법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 형벌법규인 변호사법 또는 그로부터 수권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법령에 불과하고 그 다음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에 관한 내용으로서 자, 요 문구 이는 거기 괄호 좀 쳐보세요. 타법에서 비형사적 규율의 변경이 문제된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못 써도 돼. 그냥 타법에서 비형사적 규율의 변경이 문제된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직접적으로 형사법적 관점이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조 2항 형소법 316조 4호 적용이 안 돼요. 이 사례가. 그리고 하나 더 가면 3번에서 여러분 잘 따라보세요. 이제 전동 킥보드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제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 장치 이게 이제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이요. 자, 통행 방법 동그라미. 통행 방법에 관해서 이거를 개인형 이동 장치를 자전거에 준하여 규율하면서 입법 기술 편의상 자전거 등으로 분류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로 완전 변한 게 아니라 통행 방법만 자전거에 준하도록 그렇게 바꿔놨다고요. 그래서 쭉 가시면 이게 이제 특가법에서도 이제 오토바이처럼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동 킥보드로 사람 치고 그냥 내뺀 거야. 특가법 적용돼요. 알겠죠? 그래서 언더라인 보시면 구특가법 5조의 11. 여러분 5조의 11이 뭐죠? 위험운전치사상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 그래서 원동기장 자전거에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더라도 자 형법 1조 2항에 적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요거 말고 또 생각을 할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문제를 만든다면 이거 낼 것 같아요. 우리 친족간 그 뭐 성범죄 있잖아요. 친족간 강간 이런 쪽에서 이제 뭘로 해요? 친족의 범위가 민법이 바뀐 거야. 민법에서 원래 이제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인데 예를 들어서 둘 다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원래 5촌이나 6촌이 예를 들어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공소직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에요. 아니면 비형사법적 관점 변경이에요. 비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처벌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례로 하나 만들까를 싶었는데 충분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좀 특별법이잖아. 특별법이라서 우리 내긴 좀 뭐하고 낸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 우리 쉽게 친족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이해하셨죠? 그런 것들.
그걸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알아두시고 앞으로 다시 오세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예외, 1조 2항 316조 4호 적용 안 되는 세 번째 예외가 판결 3번이에요. 한시법. 그래서 법령이 제정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이거 거기는 밑줄 안 돼 있지? 여러분 밑줄 쳐두세요. 스스로 유효 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 거기까지. 이게 한시법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총 3개. 첫 번째, 경과 규정을 둬서 구법대로 처벌하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직접적인 형사법적 관점이 아닌 그런 변경. 그러면 세 번째가 스스로 유효기간, 구체적 일자나 기간 특정된 한시법의 경우. 세 가지를 꼭 외워서 여러분 대비는 해주십시오. 만약에 죄형법정지 쪽이 나온다면 한 10점? 15점 뭐 이 정도 나올 건데 요거 아니면 소급표 검전칙 둘 중에 하나 낼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3페이지까지 한 걸로 가시고 자, 그다음 이제 부작위범 얘기 나오는데 최근에 진정부작위범 판례가 하나는 좀 더 앞에 있어가지고 구정신보건법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 문제를 제가 냈었는데 자, 여러분 그 구정신보건법 판례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그 성년 이건 이제 긴급으로 쉽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면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보호자 2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의무가 정신보건법에 누구로 돼 있냐면 담당 전문의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 병원장으로 돼 있어요. 병원장. 하셨어요? 병원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호자의 서면 동의도 없이 강제 입원을 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원장하고 누구랑 담당 전문의 두 사람이 구정신보건법 위반죄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어떻게 되죠? 요건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오늘 부작위범은 그 진도 범위였잖아. 알아야지.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공통으로 의무 이행이 가능할 것. 아셨죠? 그래서 공통된 의무 부과되어 있고 공통으로 의무 이행이 가능할 것. 좀 전에 얘기했죠. 구정신보건법에서는 누구한테만 의무가 있다고? 병원장한테. 그렇기 때문에 공수기 잘못한 거예요.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의는 공통된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안 됩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게 요거예요. 이제 자본시장법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항상 진정신부범이냐 분정신부범이냐는 형식설 따라가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쭉 보면 두 번째 줄에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익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그래서 이상인 경우를 말하게 된 어떻게 돼 있어? 말은 괄호가 어디 연결되는 거야? 본인과 관련돼 있구나. 말한다 하면서 그 하게 된 자는 특별관계자는 5일 이내 그 보유 상황 등 주요 계약 내용을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신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고 의무가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이제 보유하게 된 사람, 이제 그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형식상 진정신문 범위예요. 그래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언더라인 봐봐요.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춰보면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 등 대량 보유 변동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 부작위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연습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이제 법들 중에서 진정 부작위범 판례가 좀 전에 했던 구정신보건법하고 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일단 뭐다 진정 신문범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라고. 그리고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동정무로 기소돼요. 공동정무로 기소되는데 한 놈은 분명히 의무 있는 자고요. 한 놈은 없는 자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딱 틀을 잡아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얘기해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잠깐 연습한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인과관계 관련 판례들이 좀 꽤 있습니다. 인과관계 관련해서. 자, 우리는 주로 이제 의사들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 관련해서 배웠던 거 뭐뭐 있죠, 여러분? 상당 인과관계 관련해서. 제일 잘 나오는 것이 합법칙적 대체행위잖아요. 합법칙적 대체행 또는 주의무 위반 관련성 이론. 그래서 적법한 대체행위를 했더라면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 판례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거. 그리고 또 뭐 있죠, 여러분? 상당 인과관계 깨트리는 법리, 규범의 보호목적 관련성. 비록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이 결과가
뭐다? 이 규범이 보호하는 영역 밖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때는 역시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어떤 사례였죠? 신호를 위반했지만 이 교통사고가 신호 위반과 전혀 상관없다고. 과속을 했지만 과속과 전혀 상관없이 무모한 다른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이게 사고가 났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들. 그래서 요새 타직렬에서 뭐 변시뿐 아니라 뭐 이쪽 저쪽에서 인과관계 사례를 의외로 잘 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판례들 좀 보시고 결론은 최소 맞춰야 되니까 밑에 사례도 보시면 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이제 환자 감시 업무 맡기고 수술실 이탈, 피해자 환자에게 심정지 발생했던 사건인데 여기도 보시면 마취 통증 의학과 의사인 피고인이 수술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갑에게 마취 시술을 시행한 다음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를 맡기고 수술을 이탈했는데 수술실 저혈압이 발생, 혈압 회복과 저하가 반복, 의리 피곤의 수해 호출, 늦게 왔어요. 수술실에 복귀. 그러니까 수해 호출했다는 것은 어쨌든 늦었다. 이것도 과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이제 어쨌든 뭐 마취 해독제 투여, 심폐소생 등의 조치를 했으나 갑이 결국 심정지로 사망합니다. 자, 피고인이 갑에게 마취가 진행되는 동안 마취 간호사 아니고 마취 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 3개월밖에 안 된 을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을 옮겨 다니며 다른 환자들에게 마취 실수를 하고 갑의 활력 징후 감시 장치 경보음을 들은 을로부터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 마취 유지 중 환자 감시 및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한 업무상 과실은 있어요. 어쨌든 과실은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그런데 한편 갑은 반복적 혈압 상승제 투여에도 불구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저하 증상을 보이다 사망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 이제 잘 보세요. 피고인이 직접 갑을 관찰하거나 의뢰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할 수 있는지 또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면 갑이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렵다. 끝. 그랬잖아요. 적법한 대책을 하였다면 그러한 결과 발생하지 않을 것이 입증이 돼야 된다니까. 됐어요? 안 돼서요? 안 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 판례는 사실상 이제 무죄 추정설이라서요. 여기서도 과실은 인정됐지만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갑이 사망이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 기억해 두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요 뭐 첫 번째 정당방위 사례는 그냥 우리 싸움의 경우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넣어드린 거예요. 가해자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해하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하르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잉방해라 할 수 없다. 기억하시죠? 싸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건 됐고요. 중요한 건 2번이에요. 별표지 마시고 정당방위 관련해서 케이스를 만들기가 딱 좋은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통상 우리가 이제 현재 부당한 침해 있는 동안에는 정당방위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범죄가 일부 기수에 이르렀어요. 여기서 현재 부당한 침해가 바로 끝났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정당방위에서 침해 현재성이란 침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 것입니다. 이 두 줄 외우세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는지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여기도 계속 가보세요. 1년에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 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앞에 두 줄은 무조건 답안에 써야 되는 것이고 뒤에 내용은 좀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최소한 아마 되면 그거 언더라인 부분 될 거야. 일부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사례가 뭐예요, 여러분? 그 사실관계 보여드렸잖아. 포장부에서 근속한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근로자들 영업부로 함부로 전환 배치해버린 거야. 열받아서 회사 대표가 계속 이제 노사간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포장부에 있는 근로자들이 영업부로 가면 일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라. 원상복귀 해달라 하면서 이제 앞에서 버틴 거야. 했더니 회사 이제 사장 출근하는데 막아선 거죠. 그래서 노사 갈등이 격화했던 중 사용자가 사무실에 출근 항의하는 근로자 중 한 명의 어깨를 손으로 미는 과정에서 뒤엉켜 넘어져 근로자를 깔고 앉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여러분? 사장이 지금 근로자 한 명을 위해서 깔고 이제 앉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피고인 이제 근로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자, 언뜻 보면 지금 사장이 지금 이미 밑에 바닥에 잡혀 있는 또 다른 근로자 누르고 있는 그런 폭행하고 있는 거에서 현재 부당한 침해 있는 거잖아. 타인이란 정당방해요. 자, 이렇게 세웠어. 언뜻 보면 침해가 종료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켜!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 비켜! 내 오늘 저 자식을! 하면서 계속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침해가 완전히 종료됐다 안 됐다? 안 된 걸로 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폭행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침해 사항 아직 종료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피고인이 근로자를 깔고는 사용자의 어깨 옷을 잡고 사용자가 일으켜 세워진 이후 옷을 잡고 흔들어 폭행으로 기소됐어요. 근데 여전히 정당방위 상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침해 현재성 인정하고. 그래서 요 판례가요. 그 각종 객관식 시험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경찰, 일반 경찰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도 여기 나왔고, 그래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시에도 나왔고,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판례니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히 관련해서 이게 손괴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조심하십시오. 옛날 판례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 뭐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게 아파트 근처에 생긴다 그래서 시에다 민원 냈던 거 옛날 판례가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교하셔야 돼. 거기서는 뭐였냐면 민원을 넣었는데 회신이 왔거든. 이게 최신식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감내해달라. 이렇게 이제 민원 회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회신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사람들이 공지를 하기를 바라겠어요? 안 하기를 바라겠어요? 당연히 안 하기를 바라지. 아파트 값 떨어지니까. 그래서 하지 않기로 했는데 관리소장이 입주자 회의에 의사에 반해서 그거를 어디에 뭐 엘리베이터 등이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뗐어요. 그때는 애초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손괴죄 구성요건의 당성이 없습니다. 아셨죠?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게재된 게 아니에요. 게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이거를 입주자 중에 한 명이 뭘 뭐 이렇게 손괴했더라도 구성괴 당성이 없어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성괴 당성이 있는데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예요. 비교 좀 하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내면 얘를 내겠지 설마. 그리고 얘는 좀 중요해서 제가 3년 지났는데도 한 4년 지났는데도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중에 제가 21년 것도 넣었어. 원래는 20, 23, 24만 넣으려 그랬는데 이것도 좀 같이 넣습니다. 이런 걸. 자, 어떠한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정당 행위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특정한 상황에서 그 행위가 범죄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근데 뭐 이걸 우리 쓸 건 아니고 이거 원래 객관식 용어니까. 자, 이제 판결 2번 갑시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정당한 소집권자인 회장의 동의나 승인 없이 위법하게 게시된 써있죠? 위법하게 게시된 이 사건 공고문을 발견, 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송기한 조치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 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하에 그 행위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에서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나아가 공동주택 관리, 사용에 관하여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에 위해 구성된 입주자 대표의 대표자로서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및 입주자 등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의 경우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밑에 사실관계 좀 더 보세요. 일부 동대표들이 제안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예 그냥 이거 공지하지 말자 이렇게 했었던 거고, 여기서는 일부 동대표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회장은 지금 반대를 했거든. 피고인에 대한 이제 회장 해임 안건이 절차 규정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거절되자 관리소장이 위 동대표들의 요구에 따라 회장인 피고인의 반대도 불구하고 안건을 입주자 대표의 소집을 알리는 공고문 게시, 피고인 일을 제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 소유자들 의사에 기해서 이게 이제 게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돼 있고, 공고문이 게시될 경우 계속 게시될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가 작성한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게시판의 관리 주체인 관리소장이 공고문을 게시했다 하더라도 소집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다음날이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 대표가 개최된 당일이어서 시기적으로도 달리 적절한 방을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정당행위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정당행위 요건 5가지가 뭐예요? 이런 거 외우고 다니세요.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그리고 긴급성, 보충성이에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판례대로 이걸 어떻게 다 씁니까? 네, 이 사례 딱 나오면 요거 쓰시면 돼요. 여기서도 입주자 대표회 회장으로서 이제 뭐다? 입주민들로 하여금 이제 잘못된 회의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고, 그 수단과 방법도 당장 내일 내일이라서 이거를 이렇게 게시문을 이제 뭡니까? 송계하는 게시문을 이제 떼는 이런 행위, 상당한 행위죠. 그리고 뭐 법익균형성도 충분하고, 그리고 긴급 보충도 갖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포섭을 해버리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당행위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결론은 맞춰야지. 그래서 판례를 알아두시되 이런 걸 쓰시면 돼요. 우리 헌법에서도 맨날 쓰잖아. 그래서 과잉금 전칙 하는 것처럼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2번에서는 이제 그거 내용 쓴 거예요. 쭉 돼 있는데 이제 객관식용이긴 한데 요 부분을 일단 앞에 사실관계 판결지 사실관계가 아니라 일반론은 요건데 제가 그래도 간단히 넣은 거 밖에 여러분 보시면 이게요 행위방같이 탈락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위법성 조각되려면 행위방같이 날려야 되고 결과방같이 상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두 개가 행위방같이고 요게 결과방같이. 그리고 요 두 개는 독자적 요소가 아니라 이 수단 방법의 상당성 판단할 때 고려 요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케이스 포섭할 때 그렇게 가시라고. 일단은 이 긴급보충성, 수단 방법 상당성 판단할 때 하시라고요. 알겠죠? 수단이 상당했는지 할 때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일 당장 대표회의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이거 게시문을 이제 떼는 거 외에는 방법이 달리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섭을 하시면 좀 편하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사실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요 부분에서는 뭐가 있느냐? 방금 2번을 볼게요. 방금 2번. 자, 부정 입학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대학교 전 이사장이 다시 총장으로 복귀합니다. 아유, 이렇게 용납이 될 수가 없죠. 상내 갈등이 악화되었고 대학교 총학생회는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장 퇴진운동을 벌이면서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면담이 실질적으로 성사되지 않자 총학생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총장실 입구에 진입을 시도하거나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 사퇴를 요구하다가 이를 막는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위력 업무방해였습니다. 위력 업무방해. 위력 업무방해. 그래서 죄는 아시고, 자, 피고인들이 행위에 대해 나오죠? 동기복적, 정당성, 행위 수단 방법 상당성, 법익균형성 인정. 특히 학습권 침해가 예정된 이상 긴급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취해본 후에야 면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충성이 진짜 다른 거 외에는 전혀 없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게 여러분 저 위에 가시면 판결지 1번의 끝부분인데 바로 이 판결지 2번 위에 봐봐요. 언더라인인데 또한 있죠. 첫째 줄 끝에.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요 부분 기억하세요.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 법률적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효 적절한 다른 수단이 없는 정도면 되는 것이지 일체 적법한 수단이 없을 것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이제 검사 측에서 이런 주장한 거예요. 보충성에서 탈락이다. 다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사장의 총장 복귀를 반대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위력으로 밀고 들어가서 업무까지 방해한 것은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판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법률적 수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거나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취해본 후에야 면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런 문구 좀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는 쓰지 않았었거든.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는요. 뭐냐면 두 개가 나눠져요. 일부는 정당이고 일부는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결론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역시 저기 뭐 국가직 객관식 시험에서는 등장을 다 했던 그런 판례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긴급 보충성 관련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됐고, 자, 판결지 2번을 봐봐요. 이게 이제 CCTV를 근로자들의 동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함부로 막 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로자들이 열받아서 비닐봉지로 다 이제 씌워버린 건데 잘 보세요.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CCTV 카메라 촬영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들은 모두 위력 업무방해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잘 보세요. 그 중에서 이제 회사가 CCTV를 작동시키지도 않았거나 시험 가동만 상태에서 촬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닙니다. 끊으십시오. 이렇게 슬러시로 끊으시고. 그런데 정식으로 CCTV 작동을 시작한 후에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 달성이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촬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했는데, 조금만 이제 설명해 드리면, 사실관계 하다 끊었대 내가. 자, 뭐였냐면요, 그 공장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찍은 거예요. 일하는 근로자들을 찍은 부분 쓰세요 여러분. 일하는 근로자들을 촬영한 CCTV, 그 부분은 정당행위 맞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들 일하는 모습이 촬영되는 CCTV, 그 부분은 정당행위를 긍정합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 건물 외에 있는, 건물 외에 이제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CCTV, 그런 거. 그래서 건물 뭐 외부를 비추는 뭐 도난 방지한 CCTV, 도난 방지용 CCTV 이런 등 그런 것에서는요 정당행위가 부정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간단히 근로자들 일하는 모습 찍힌 거, 그건 정당행위예요. 왜냐하면 근로자들의 동의도 없이 함부로 모습을 다 촬영하는 거잖아. 그리고 제대로 일하는 거 감시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건 이제 정당행위가 맞는데, 그 외에 근로자들이 찍히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짜로 어떤 방법 목적, 도난 방지 목적 이런 것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행위가 안 된다고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둘로 나눠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어요. 하여튼 사실관계들 우리 결론은 좀 잘 알아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위전착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예 이제 우리 판례가 위전착 얘기를 했던 그런 건데, 아마 요건 제가 문제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봅시다. 피고인이 복싱클럽 관장과 회원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피해자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으로써 관장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좌제사수지, 그러니까 왼손 네 번째 손가락 중위지 골절을 한 사안입니다. 자, 이게 뭐였냐면 이제 사실관계가 그 전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19살 이 친구가요, 이제 탈퇴 문제 가지고 환불 뭐 이런 것 때문에 관장이랑 좀 다퉜거든. 그런 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얘가. 다시 들어왔는데 왼손을 주머니 넣더니 뭘 꺼낸 거야. 그거 꽉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 보니까 이거 주머니 칼 같은 거를 뺀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지금도 상황상 그렇죠. 정황상. 좀 전에 막 시비 끝에 그런 거 환불 안 해준 게 어디 있어요 하면서 막 큰 소리 욕 좀 하고 서로 그랬다가 다시 얘가 들어왔는데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야 하면서 이제 했더니 이제 왜요 하면서 이제 안 펴주고 하다가 결국 이제 강제로 하다가 이제 손가락이 골절됐던 그런 사례였어요.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자, 점점점 보시면 피해자가 가진 휴대용 녹음기와 피고인이 착각하겠다 주장하는 호신용 작은 칼은 크기, 길이 등 외형상 큰 차이가 없어 이를 진 상태의 주먹이나 손 모양만으로 양자를 구별하기 쉽지 않고 피해자의 주먹이나 손 모양만으로 그가 움켜쥔 물건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려웠던 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현재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 있다고 오인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당방위 쪽 가도 되고 정당행위 쪽 가도 됩니다. 상관인데 이게 판례가 이제 조문을 다 써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당방위 쪽으로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제 타인이란 정당방위 생각하시는데 핵심이 뭐예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없었어요. 근데 있다고 오인한 위전착 사례인데 문제는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금방 읽었던 걸 쓰시는 거예요. 보시면 피해자가 가진 휴대용 녹음기와 착각했다 주장하는 호신용 작은 칼은 크기 등 외형상 차이가 없어 양자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정황상 다툼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당연히 보복을 하러 온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뭐 공소장 변경하기 전에 써 있었거든요. 수사기관도 공소장 변경이 전까지 피고인이 한 행위의 이유 동기에 관해 위험한 물건을 착각 빼앗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기재까지 했었던 거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전착으로 나오기 좀 괜찮은 거예요. 얘기했죠. 우리 1919년이면 3.1운동 때잖아. 2019년 우리 법행 문제에서 이게 한번 등장한 거 있어요. 이런 쪽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원장이랑 같이 깜짝 놀랐어. 우리 시험에서 세상에 이런 걸 내다니. 근데 판례도 최근에 간만에 나왔으니까 이 판례는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 나오면 학설 그렇게 많이 쓰기를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직의 특징이
학설 막 크게 쓰고 이런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물론 쓰면 더 좋아요. 쓰면 점수를 더 주겠지. 근데 이제 자기가 많이 쓸 능력 안 되고 빨리 못 쓰겠으면 그냥 판례 위주로 잘 쓰십시오. 판례 위주로 포섭을 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이 방조범 사례는 왜 냈냐면 이 자체가 내기는 좀 힘들겠지. 우리 이제 특별법인데 뭐 때문에 낼 거냐면 여러분 저기 방조 관련해서 판그루지 2번 동그라미 치세요. 판그루지 2번, 판그루지 2번, 3번입니다. 방그루지 2번이 바로 이제 인과관계 필요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필요설. 3번이 인과관계 필요설이고 이제 2번이 그로 인해서 방조의 범위가 좀 좁아지는 거예요. 자, 방그루지 2번부터 읽을게요, 여러분. 첫째 끝에부터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 범죄의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고 실행 행위를 가능, 촉진, 용이하게 한 지원 행위 또는 정범의 실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의 한 법익 침해를 강화,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자, 거기 부분 딴 거 다 못 써도 좋아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 행위를 말한다. 요 말을 좀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쓰기 힘들면 우리 원래 방조 개념 알고 있잖아.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직간접의 모든 행위 알고 계시죠? 그거 쓰시면서 다만 마지막 부분 쓰는 거예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 행위를 말한다. 아셨어요? 그렇게 쓰신 거 좋을 거예요. 앞에 안 외워져. 저도 안 외워져요. 그래서 그냥 방조란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좀 써주세요. 그래서 요새 좀 축소시키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판그루지 3번이 인과관계 필요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설 중에 인과관계 불효설, 정범행위 촉진설 하나가 뭐지? 뭐 하나 더 있는데 뭐 생각나면 그렇게 하면 돼. 인과관계 불효설, 인과관계 정범행위 촉진설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거랑 하시고 그냥 등에 대립이 쓰나 하면서 판례 쓰세요. 알겠죠? 보시면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는 인과관계 필요하다. 됐어요? 요거 꼭 쓰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면 학설 간의 견해 대립이 쓰다. 판례는 하면서 그냥 이렇게 쓰시고 인과관계 필요설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줄이잖아요. 방조범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을 하는 구체적 위험 실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 기여를 하셨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뭐 밀접한 관련이 아까 그걸로 대체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밀접한이라는 말 쓰시고 그 다음에 판그루지 3번 나오면 꼭 인과관계 필요설 가시기 바랍니다. 인과관계 필요설. 여러분 이 인과관계 필요설 어디다 쓸 거냐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맨날 그거 있잖아요. 뭐 칼. 얘가 칼로 갑이 A를 칼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을이 이 사정을 알고 총을 줘요. 총을 주는데 얘가 현장 상황상 이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칼로 써서 죽였어요. 이랬을 때 과연 방조가 되냐 이거예요. 을은. 나눠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형적 물리적 방조는 안 돼요. 밀접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거 사용도 안 했다니까. 아셨죠? 그래서 그거는 안 돼. 인과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무형적 정신적 방조로는 포섭이 가능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건 이제 사안포섭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분명히 될 거예요. 역대도 이제 우리 사례집에 그런 게 꽤 있었거든. 이제 칼 사용해서 살인하려고 그랬는데 총을 빌려줬거든. 근데 이 총을 상황상 못 쓴 거야. 이랬을 때 이제 인과관계 있냐 없냐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인과관계 필요설, 불효설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이제 그런 거 쓰는 건데 지금 우리 필요설이 명백하니까 가셔서 유형적 물리적 방조는 안 됩니다. 밀접한 행위가 아니에요. 아니라서. 하지만 무형적 정신적 방조는 될 여지가 있어. 분명히 문장에서 이로 인해 뭐 범죄 뭐 결의를 강화했다 이런 말을 써줄 거거든. 그러면 확실히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 좀 잘 외워두십시오. 아직까지 인과관계 필요설 관련해서 사례가 등장한 적이 지금 우리 쪽에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 자체는 우리 쪽에 되지는 않을 거고. 자, 넘어갑니다. 쭉 하시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우리 그쵸 이 방조 관련해서 10페이지 가보세요. 10페이지 가시면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방조죄 성립 여부인데 요것도 이제 절반은 되고 절반은 안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가 그러한 정을 알면서 쟁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신에 여러분 뭐예요? 거기도 다 점프하시고 언더라인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아까 그거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방조가 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 정도까지 쓰세요 여러분. 이렇게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그래서 업무방해 해당할 때 쟁의가 제3자가 그런저런 하면서 쟁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 방조가 될 수 있는데 다만 방조범은 종속하에 성립한 범죄라서 인과관계 필요하다. 그래서 밀접한 관련성 있는 행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판결 2번 가서 보세요. 둘둘 나눠지는데 피고인의 농성 현장 동료 행위, 이거는 정범의 범행을 더욱 유지 강화시키는 행위에 해당.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무형적 정신적 방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 방조가 됩니다. 그래서 슬러시를 끊으시고. 근데 그거 외에 단순히 집회 참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또 다른 집회에 참가하고 공문 전달, 막 이런 거. 농성 현장 그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또 이제 뭐 이제 저기 상위 단체에서 보낸 공문을 전달하고 하는 이런 것 등은 업무방해 정범의 실행에 해당하는 생산단위 점거로 인한 범죄 실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밀접한 관련 행위다 아니다를 끊어서 결론을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우리 사례로도 업무방해니까 나올 수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일단 인과관계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고 밀접한 관련인 행위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쓰십시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농성 현장, 동료 행위 이런 것은 정신적 무형적 방조가 돼요. 밀접한 행위인데 단순히 집회에 참가하고 공문을 전달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눠서 외워두십시오. 넘어갑니다. 자, 죄수 관련해서 요거를 안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 간단히만 얘기하면 이걸 내면 이제 죽자는 거긴 한데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래도 재심을 배우긴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사소송에서 배우긴 했는데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례가 A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B죄라 그럴게요. B죄. 금고 이상 유죄 확정이 됐었어요. 금고 이상 유죄 확정. 그리고 C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A죄와 C죄가 같이 이제 병합 심리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A죄와 B죄는 얘는 사후적 경합범위 맞죠? 사후적 경합범위 맞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사후적 경합범위 될 수가 없죠. 금고 이상 확정 이후에 범한죄니까. 그러니까 표시가 이상하게 됐네. C죄랑 B죄는 관계없어. 그 덕에 A하고 C도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전혀 무관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무관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병합해서 인인이 범한 수재라서 관련 사건으로 공소제기에서 병합됐더라도 주문이 따로 나가요. 한 개 주문, 한 개 주문. 그렇죠. 특히나 얘는 비죄와 사후적 경합범이기 때문에 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고려, 경우와 형평 고려 39조 1항의 임의적 감면 규정까지 적용을 받게 돼요. 아셨어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이 뒤에 가서요 도중에 만약에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비죄 유죄 확정에 대해서 재심이 가요. 유죄 확정 판결에서 재심이 이루어지는데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째, 다시 금고 이상 유죄 확정. 이걸 저 앞에다 쓸 것을 유죄 확정 시하고 그 다음에 금고 미만 유죄 확정 또는 이제 무죄 등 확정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금고 이상 유죄 확정 시에는 그대로 가요. 이거 그래서 전과 동 그러니까 이대로 갑니다. 유지. 이 상태가 유지가 돼요.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근데 금고 미만이거나 또는 무죄 등이 확정돼 버리면요. 그냥 쓸게요, 여러분. A씨는 동시적 경합범으로 됩니다. 으로 처리. 결론 알아두시면 돼요. 결론. 예. 그래서 이게 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솔직히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재심에서 다시 뭐 확정이 되면 재심 확정 판결이 떨어지면 이거 없어지잖아요. 실효되잖아 원래. 근데 신기하게 죄수를 그렇게 안 하고 온 거야. 그래서 저 솔직히 이게 좀 이해 잘 안 돼. 저도. 근데 일단 외워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이요. 다시 금고 이상 여기서 재심에서 확정됐더라도 이걸 그대로 유지시켜줘요. 금고 이상이 다시 되면. 그렇게 되는데
미만, 금고 미만이거나 무죄 등이 돼버렸을 때는요, 얘가 그냥 사라지는 걸로 봐요. 사라지는 걸 봐서 없잖아. A씨는 동시적경합범이 돼버린 거예요. 전혀 가운데 이제 범죄가 없는 걸로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해가 돼. 근데 요 부분은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번은. 그래서 저도 이 판례를 몇 번을 봤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지금 이제 그냥 하도 강의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암기가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자, 일단 봐봐요, 여러분.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에 관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이 개시되어 재심 판결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재심 대상 판결 이전 범죄 여기서 A, 그 재심 대상 판결 이후 범죄 C,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 성립하지 않으므로 각 죄에 대해서 별도형을 정하여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전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리 앞에 있던 걸 좀 축약한 건데 아셨어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지만 판결 2번 보면 재심 대상 판결이 금고 이상에 처한 판결이었다 하더라도 재심 판결에서 무죄 또는 금고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 대상 판결 이전 범죄가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의 확정 이전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선행범죄와 사이에 37조 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범죄가 이제 그 예전에 유죄확정 그 된 거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BP. 그래서 이 경우 재심 대상 판결 이전 범죄 A와 재심 대상 판결 이후 범죄 C 중 어느 것도 이미 재심 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와 30조 후단 경합범 관계 있지 않습니다. 결론 둘은 37조 전단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죄에 해당 알겠죠? 하나형이 선고돼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일단 이해는 하세요. 이해하시고 이게 제가 판례를 넣을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대비 안 한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써드리긴 했습니다. 이거 내면 이제 죽어나는 거지. 그래서 일단 해놨습니다. 이게 여러분 형사송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형소에서도 우리 어차피 같이 시험 보잖아. 그래서 일단 요거는 대비는 해서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과목은 다르지만 시험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일단 써놨으니까 외워는 두세요. 좀 최대한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치 우리 이제 권리행사방이 맞죠? 그래서 쭉 나오는데 이제 죄수 관련해서 잠깐 볼게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은 손으로 해요. 여러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당연히 상경이죠. 하나행위로 여러 사람의 이제 권리 행사 방해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상상적 경험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 부동산에다가 이 짓을 했는데 보세요. 여러 명의 유류분 권리자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류분 권리자가 각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해 감유 결정을 받아 감유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타인의 소유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잖아. 부동산은 유류분 권리자들 각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 집행을 보존하기 위한 감유의 목적이 되고 유류분 권리자들이 감유를 개별적으로 신청하는지 공동으로 신청하는지 상관없어.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감유 신청을 했다면 이 부분은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목적물이에요. 네, 그 하나행위로 이걸 갖다 이제 처리하려는 바람에 여러 명이 피해자가 됐는데 여러분 이게 다 유류분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친족 관계잖아요. 그래서 친족 상도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1항이 좀 이제 헌법 불합치 적용 중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1항 당장 나오긴 뭐 하겠지만 뭐 2항이 될 수 있어요. 2항이 될 수도 있고 지금 2항을 주로 내더라고 어쩔 수 없이. 그랬을 때 어쨌든 이런 거 각각 조항 형면제, 우리는 형면제 아니더라도 좋아. 이제 상대적 친고죄 이런 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각 죄마다 살펴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족들의 한꺼번에 이제 감유를 해놓은 거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랬을 때 하나행위가 수개 권리행사 방해 성립해 상경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친족상도를 적용할 때는 친족별로 따져야 된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경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판결 집안 보면 부부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들 공유에 건물을 철거해버린 거야. 철거. 그러면 철거한 것도 취은손 중에 손괴로 가면 돼요. 손괴. 철거함으로써 피고인들 각자의 유리분 반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건물을 공동으로 감유한 피해자 갑을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건에서 권리자별로 피해자 갑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와 피해자 을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가 각각 성립한 것을 전제로 피해자 갑과 피고인들이 1항의 친족관계에 있어서 이제 형면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적용 중지 상황이라서 이제 형면제 사례는 못 낼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낼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십시오. 상경된다는 거 사실관계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몰수 추징 부분인데 형벌론 쪽에서 최근에 좀 특이한 판례들이 나와갖고 자 1번 특히 별표하십시오. 1번 별표 좀 해두시는데 자 볼게요. 우리 형법에서는 몰수 대상이 물건이죠. 물건 아시죠? 물건이고요. 근데 이제 범죄수익은닉기조법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라고 돼. 재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트코인 같은 거 형법상 몰수는 가능해 불가능해? 안 돼요.
여러분 그 추징도 최소한 한 번이라도 몰수가 가능했음을 전제로 하거든. 그래서 비트코인은 형법상 몰수 추징 대상은 안 돼요. 하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몰수 추징 대상은 됩니다. 아셨어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재산으로 돼 있으니까. 자, 이제 잘 볼게요. 이제 형법 얘기인데, 자, 48조 1항 1호 범죄행위 제공한 물건은 범죄행위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행위 착수 전 실행 종료 후 행위에 사용한 물건 중 범죄행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인정되는 물건까지 포함됩니다. 이게 어떤 거죠, 여러분? 대형 마트에서 물건 몽땅 훔친 다음에 자기 차에 타고 갔던 거 있죠? 차에 싣고 간 거. 그게 마지막 거잖아요. 종료 후 물건 중 범죄행위 수행에 실적 기여했다. 요거까지 포함됩니다. 자, 이제 가봅시다. 요거 말고 이제 몰수할지 말지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임의적 몰수 추징이니까 재량이라는 거 쭉 가시고, 자, 어디서부터 볼 거냐? 이제 그 밑에서 한 6번째 줄 되네요. 둘, 넷, 6번째 줄 또한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자, 이제 갑니다. 전자기록은 이게 원래 이게 프린트가 이렇게 흑백으로 되니까 안 나오는구나. 자, 이게 원래 조금 굵은 글씨가 들어가 있는 건데 표가 좀 안 나네. 괄호 쳐보세요, 여러분. 전자기록은 자, 괄호 쳐놓고 밑줄 그어두세요. 일정한 저장 매체의 전자 방식이나 저하기 방식에 의해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 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 거기까지. 그러니까 전자기록이요. 일정한 저장 매체,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일정한 저장 매체에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 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에요. 요 문구 기억하세요. 다시요. 전자기록은 일정한 저장 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그렇게 보십시오. 신기하죠? 이 전자기록을요, 물건으로 봐요. 왜요? 저장 매체를 매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고,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물건이니까 몰수가 된대요. 48조 1항에 따라. 그래서 일단 갑니다. 자, 이제 또 동그라미 휴대전화. 결론적으로 휴대전화는 이게 몰카 찍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관계 알려드리면 휴대전화를 몰카 찍은 건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에요. 그죠?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그리고 자, 동그라미 촬영돼 저장된 동영상. 지금 전자기록 아까 그거. 휴대전화에 저장된 기록으로서, 그러니까 휴대전화 저장 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을 본 거예요.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 됐습니까? 그래서 몰수가 또 된대요. 예. 그래서 휴대전화 몰수 안 하고 동영상만 몰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거는 처음에 보고 좀 충격이었어요. 피온한테 불리한 유치해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자기록이 물건이 될 수 있었는지. 또 이걸 또 보면 참 머리를 쓴 거죠. 저장 매체를 매개로 해서 존재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판례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객관식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나오겠죠. 근데 혹시 몰라서 우리도 사례도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자체는 몰카 찍은 데 사용한 거니까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촬영된 그 동영상은 휴대전화 저장 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 이렇게 좀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기록을 먼저 쓰시고 이걸 포섭을 하셔야 돼요. 이 판례도 별표해 두십시오. 전혀 손 못 댈 거예요, 모르면. 자, 그리고 이제 원칙 판례 보여드렸잖아요. 밑에 2번이 그 사례예요. 우리 이제 몰수 대상 물건이다. 그래서 범죄행위에서 생긴 재산 및 범죄행위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과는 다르다. 얘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상 몰수의 대상은 재물이다. 근데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라고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형법이랑 좀 다르다. 이 얘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건은 우리 민법 98조에 있잖아. 써있죠. 유체물 및 정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인력. 요거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형법도 똑같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와요. 피고인이 갑을과 공모하여 전기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했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정통법상 음란물 유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박 사이트 홍보한 거, 이게 이제 도박 계정 방종, 하여튼 뭐 이런 걸로 되는데, 자, 볼게요. 두 번째 줄 끝에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동그라미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를 추징을 해버렸거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징도 최소한 몰수가 되는 것을 전제로 가능하다 그랬었죠. 그죠? 예. 돼야 안 돼? 안 돼요. 여기서 보면, 자, 위 웹사이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범죄행위에 제공한 무형의 재산이에요. 무형의 재산. 웹사이트가 재물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웹사이트 자체를 한 번도 몰수할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몰수를 전제로 한 추징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
형법 48조 1항 2호 범죄행위로 인해 생하였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이 아니까 생각한다면 그냥 물건 아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물건이 아니라서 몰수할 수 없었고 그걸 전제로 한 추징도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판례 정도는 조금 아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그 정도 하나 더 있구나. 자 뒤에 가서 볼게요. 13페이지 요거까지 하고 끝낼게요 오늘은. 자 우리 이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 사실 관련 뭘 추징할 수 있냐 이건데 자 역시 49조 단서에서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하지 않을 때도 몰수 요건인 때는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규정은 제가 강의하면서 알려드렸는데 어느 경우에나 가능해요? 책임 조각될 때. 이제 구성부당성 위법성이 있는데 책임만 조각될 때 있죠. 요럴 때도 범죄 수익을 박탈하기 때문에 요런 조문이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겠습니다. 자 몰수 물론 추징도 이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법제상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추징만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위 규정의 근거 몰수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추징의 요건이 당연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어야 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 범죄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해 몰수추징을 선고한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있죠? 이거는 불고불리 원칙 요거는 범죄수익 은닉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자 이제 사실관계 봐봐요. 도박죄와 도박공간 개설죄 전혀 별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박공간 개설죄로만 기소된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 개설로 얻은 범죄 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을 추징을 명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공소제기도 되지 않았거든. 아셨죠? 그래서 요 판례. 그래서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여해서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 개설 얻은 범죄 수익이 아니라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추징을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서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총론까지 오늘 했고요. 이제 내일 이제 또 강론 부분 좀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쭉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안 넣기는 뭐하고 해서 이런 거 특히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대비는 해놨으니까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